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 용사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야, 오늘 사전 투표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어제와는 다르게 조금 꺾인 감이 있는데 그게 또 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 저희들이 오늘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해드리고 사실 6월 3일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요 주말에 한번 우리 표잡이 한번 해보려고 오늘 방송 컨셉 잡았습니다. 또 많은 분들 벌써 프로그램 시청해 주시려고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오늘 한번 신나게 한번 정말 정확하게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흥이 많으십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주 그냥 쟁쟁한 패널들만 모셨는데요. 우선 사전투표 오늘까지 한번 좀 총평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익 국장님 먼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어제 아주 놀라셨죠. 굉장히 뜨거웠고, 근데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떨어졌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좀 몇 가지 함의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오늘이 평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포털 사이트나 이런데 선관위 가보면 사전 투표율이 쭉 나와요. 지난 총선 때 어땠는지, 지난 대선 때 어땠는지. 그럼 지난 대선 때는 첫째 날은 요번이 높았고 둘째 날은 지난번보다 떨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평일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투표하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뭐 식사하고 오셔서 하신 분도 있다 뭐 이럴 정도로 뭐 그 평일 효과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게 얼마나 많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황교안 등 또 김문수도 한 절반쯤 걸치고 있는 부정선거론이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라면 이게 뭐 한국에서 개표하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간다는 둥에 막 엉뚱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말려 들어간 분들이 또 있는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이번 선거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국힘 지지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화 이후에 가장 대선 투표율이 낮았던 게 이명박 정동영 후보가 붙었던 선거거든요. 2007년 12월에 했던 건데 그때 6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 77%인데 그때 63%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이번에 이명박이 되는 건데 뭐 정동영 가지고 안 되네. 이번엔 끝났네 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빠졌거든요. 네. 저는 국힘 지지자들이 도대체 뭘 해도 안 된다 정말. 후보는 엉망진창이고 그 다음에 뭐 이준석은 더 엉망이고 뭐 이러면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 사전 투표를 통해서 나타난 것 같아요. 좌절이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지역별로 편차가 좀 나오는데 그건 대구에서 막 올라오신 우리 강 변호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많이 빠져요. 대구 경북 지역이. 그게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전투표와 관련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면은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저는 총평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진보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민주 진영에서 얘기하는 내란 청산으로서의 투표 성격이 명확해졌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보수는 투표하기 싫다, 투표할 곳이 없다. 그리고 이준석 효과도 여기 있습니다. 둘 다 싫을 때는 제3자로 가야 되는데 이준석 맞아 너무 싫어. 그러니까 투표할 곳이 없는 대구 경북의 사람들이 많이 빠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 지난번 대선 때 사전 투표가 36.93이었는데 이번에 34.74로 2.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세종, 경기, 대전, 서울 대부분 보면 2%에서 3% 고르게 다 투표율이 낮아요.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낮은데 주목할 거는 광주, 전남, 전북을 보시면은 광주가 48에서 52, 전북이 48에서 53, 전남이 51에서 56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난번 네. 대선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빨리 심판해야겠다라는 에너지가 응집이 된 건데 주목할 것은 대구와 경북입니다. 대구가 34%에서 25%로 9%나 빠져버렸고 엄청 빠졌네요. 네, 경북은 41에서 31, 10%가 빠졌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빠진 것이 다 모두가 부정선거론을 맹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전투표 안 한 것 때문인가? 혹은 투표할 곳이 없어서 난 정말 국민의힘 하는 꼴을 너무 보기 싫고 그렇다고 다른 당을 찍자니 너무 대안이 없다.
지난 총선 때는 조국혁신당의 간표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국혁신당 후보도 없잖아요. 제가 실제로 대구에서 어른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투표하기 싫다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부정선거론 믿는 사람들이 대구 경북이 엄청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시를 가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위력 있는 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나는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고 투표할지 말지 결정을 못했다라는 사람이 대구 경북에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태영님께서 올해 평일인 거를 감안하면 오히려 2022년보다 2022년이면은 총선인데 아니죠, 참 대선이었죠. 헷갈렸습니다. 투표율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해바님은 영남은 전통적으로 본투표 많이들 합니다.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셨고요. 슈프리모님, 저희 남편도 현장 일하다가요 도중에 스톱 시켜두고 뛰어가서 겨우 투표했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모든 말씀들이 지금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제주, 광주 이런 쪽은 투표율이 올랐고 또 대구, 부산 이런 쪽의 경북 쪽은 좀 투표율이 많이 낮아졌다. 이제 이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저는 이제 투표소,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좀 거기서 상주하면서 투표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좀 나눠보고 줄 서 있는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좀 왔다 갔다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12.3 내란 사태 관련해서 심판해야 된다. 이번에는 한번 심판을 제대로 해야 된다.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민주당을 막 지지하고 민주당을 아주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12.3 내란 사태 이 6개월간 너무 지긋지긋했다. 한번 이런 사고를 친 정치 집합체는 국민들이 얼마나 냉정하게 심판하는지 보여줘야 된다. 그러한 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살고 있는 성남시에서도 3개구가 있는데 수정중원구는 약간 민주당 투표 성향, 역대 선거에서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표를 많이 받았고 분당구는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이 지금도 국민의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2명이나 배출됐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수정중원구의 사전투표가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분당과 떨어지고. 같은 해석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은 경향인 거죠. 지금 얘기하셨듯이 물론 이제 본 투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 대선처럼 아슬아슬한 박빙이 아니라 지금은 차이가 크게 나고 뭔가 가족들이나 누구한테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자 이런 말을 못하는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상당한 보수층이 투표 포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시청자분들 댓글들 중에 이제 보수 성향들은 원래 본투표 때 결집하고 대구 경북도 지난 선거 때 그랬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근데 지난 선거 때 대구 경북이 사전투표 꼴찌가 아니었어요. 경기도가 꼴찌였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낮은 편이긴 했거든요. 대구 경북이. 근데 본투표에서는 서울보다도 투표율이 높았었습니다. 대구 경북 둘 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본투표 때 결집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때는. 근데 그때는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가 굉장히 박빙이었고 반드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결집 효과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계엄이나 내란이나 탄핵 이후에 치러진 선거가 아니었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도 굉장히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결집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거 구도가 그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투표가 원래 낮다고는 하지만 너무 비정상적으로 너무 낮다. 대구 경북 이번에는. 그래서 선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쪽으로 무게를 더 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사전투표율 가지고 비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본투표를 빼고 사전투표만 봐도 지난번보다 9%포인트 빠졌다는 건 대구 경북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어제 오늘 또 이슈 중에 이슈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또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좀 들리긴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돌아가는 데이터 얘기들을 조금 들어보면 확실히 3차 토론 이후에 이제 많이 이준석 지지하는 젊은층들의 표도 이탈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계속해서 기자회견하면서 폭탄 투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준석 후보가 잘못한 이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작용이 또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조금 연결해가지고 이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준석 기자회견 한번 오늘 했던 거 첫 번째 기자회견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격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저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윤석열은 정권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입니다. 여성을 성희롱하고 폭행하는 범죄 행위는 가장 많은 정당, 수시로 노인비하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전국민적 심판입니다. 다시 김영삼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랑하셨던 상록수 가사처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겠습니다. 저에게는 갑자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갑자기 민주화 운동 투사가 됐어요. 근데 네. 너무 놀라운 게 지금 사태는 뭐냐면 3차 토론 때 전 국민이 이준석에게 모욕을 당했고요. 그 모욕의 내용은 성폭력이었습니다. 나중에 막 말을 이 말 저 말 보탰어요. 뭐 검증이다 어쩌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뭐 깨끗하게 죄송하다고 또 뭐 당원들한테 얘기했다가 또 제명 얘기가 나오니까 저렇게 말이 확확 돌아요. 제명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입속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단일화도 뭐 깨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 옛날 야당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으로는 제명이 안 될 텐데 제명이 되려면 국힘의원들이 좀 넘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했던 걸 아니까 넘어오고도 남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도덕적 비난 같은 데에 대해서는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희롱했냐, 성폭력을 했냐, 내가 무슨 혐오 발언을 했냐,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나한테 시비야? 라는 게 이준석의 태도였다가 이준석이 지키고 싶은 것 있잖아요. 국회의원직을 누군가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발끈하는 겁니다. 발끈하는 건 좋아요. 근데 노무현, 김영삼, 그것도 다른 김영삼, 3당 야합했던 김영삼이 아니라 유신 때 박정희와 가열차게 투쟁했고 그리고 김영삼 79년에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란 정치인은 그야말로 제명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삼도 의회에서 제명당했고 나 이준석도 제명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김영삼은 같은 반열이야. 같은 싸움을 하고 있어. 같은 모습을 봐줘. 라고 국민들에게 윽박 지르는 건데 전 오늘 이준석 얘기 중에 좀 흉측했던 게 자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거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지율 40% 나오면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4% 5%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야당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건 누군가 2중대 3중대 하여튼 모두가 다 자기를 두려워한다. 시민단체도 그렇고 언론도 그랬고 그래서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프레임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민주화 운동하다가 무슨 탄압 당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 말만 들으면.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 악질이라고 생각하고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되고 국회의원직도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가 두렵지 이준석이가 뭐가 두렵을까 생각해봤어요. 아 이런 건 두려워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 기본적으로 인간의 품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 네. 약자 소수자에 대해서 마구 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성, 그 캐릭터는 두려워요. 그런데 정치인 이준석이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정말 해도 너무해요. 네. 아니 저는요 이준석이 두려운 면이 있긴 합니다. 오 그래요? 제가 화요일 날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제가 이제 하는 직업이 이제 방송 패널 하다 보니까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죠. 그 사람이. 얘기를 또 생각하면은 집에 가다가 가만 생각하면 너무 불쾌하고 저주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왜 내가 저런 지저분한 소리를 듣고 더러운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들을 공중파 방송에서 떠들어댄 거 아닙니까? 네. 저는요 이준석 후보가 가족 검증해야 된다. 뭐 김혜경 여사 검증해야 된다. 자제 검증해야 된다. 만약에 그분들이요 김건희 씨처럼 권력을 남용하고 특혜를 받고 수사를 무마하고 그런 게 있으면요 가족들도 검증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이재명 후보 자녀 같은 경우는요 3년 전에 그런 의혹이 불거져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해서 약식 기소 됐어요. 근데 본인이
어떤 공직에 대한 이런 희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본인의 반성의 의미로 저는 약식교서 받아들이고 벌금을 냈다고 생각해요. 자, 사과했고 법적 책임은 다 했습니다. 그럼요, 이걸 의혹을 제기하려면요, 뭔가 정식 재판으로 가거나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이 사람이 약하게 처벌받았다, 그런 주장, 그런 의혹을 제기해야죠. 아니 3년 전에 똑같이 의혹 제기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3년 후에 똑같이 얘기하면서 다시 사과해라? 이재명 후보 어떻습니까? 다시 사과하라 하니까 다시 사과하죠. 이재명 후보의 그 가족 간의 그 녹취, 이것도요, 제 기억으로는 2011년, 그러니까 10년도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방송 토론이나 각종 인터뷰 항상 물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매번 사과했어요. 10몇 년째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런 망신을 당해도 수백 건도 더 사과했어요. 공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공직 희망자니까 성찰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사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 어떻습니까? 저게 사과의 자세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나만 잘못했어? 너도 잘못했잖아. 다 고소할 거야. 2시까지 사과해. 나는 죽지 않어. 지지층 결집시키고 계속 혐오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저는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이준석의 오늘 저 발언은 근데 정치적인 잔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분석한 건데는 첫 번째는 일단 마지막 발악인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야 자기 지지층들이 결집이 됩니다. 뭔가 박해받는 사람인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재명 독재가 시작되는다는 동, 자기를 죽인다는 동 이런 얘기하는 자의식 과잉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거고, 그다음에 역사적 두 인물을 거론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참된 보수다, 자기 생각입니다. 참된 보수자로서 국민의힘이 싫은 보수는 나한테 와라라는 의도로 김영삼 대통령을 거론하는 거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 진보 대통령으로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싫은 진보는 나한테 와라. 나는 김영삼의 계승자이자 노무현의 계승자다. 그런 식으로 한번 표를 빨아보겠다. 제 3당으로서 양비론을 펼쳐서 아주 얕은 장기술을 아직까지도 부리고 있다. 마지막 발악으로.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거는 보수 출신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집권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권좌에서 물러난 이후에 감옥에 가지 않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좀 말정한 그거를 사람이지. 아마 그리고 말이 안 한 되는 것 게요. 같아요. 예. 그 김용삼 당시 시민당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됐을 때가 79년이에요. 이준석 씨가 태어나기 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경험도 못 해보고 알지도 못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뒤에는 할아버지들만 있나 보다. 아니 왜냐하면 그 이미지를 차용하는 뜻은 알겠는데 너무 멀어요. 지금 이준석 주변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막 열광해주는 뭐 한 줌의 사람들이 있다며요. 그 사람들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고 김영삼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몰라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넌센스예요. 갖다 붙여도 좀 제대로 갖다 붙여야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미지는 너무 다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언제 여성 혐오하고 장애인 비하하고 혐오하고 어르신들 놀려대고 이렇게 갈라치기 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래도 같이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네, 불쾌해요. 핫듀 유튜브님이 제명자 각오도 없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했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부로 와닿으니까 겁이 조금 난 것 같아요. 확실히 여러 당에서 당신 제명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긴급 기자회견 한 것 같고. 아니 그 가족 검증 관련해서도 제가 하나만 덧붙이자고 하면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검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검증해야 되는 거죠? 이 가족들이 어떤 영향력을 제공하고 특혜를 받고 뭐 이런 게 있어야 그렇죠. 가족 검증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경기도지사 할 때 예. 부인이나 그러니까 제가 애들이 인사에 개입해가지고 네. 뭐를 해먹었어요. 그 김영삼 이권을 나눠 김영삼 먹고. 아들처럼 인사에 개입하고 그러니까 뭐 어디 업무에 개입하고 뭐 정말 자신이 정말 이재명 후보인 양 그랬어야 가족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에서 제가 이재명 후보와 그런 정치 활동 동지로서 활동한 게 2011년부터고요. 네. 비서관으로 채용돼서 활동했던 게 2018년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의 자제분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누거나 만난 적이 없어요.
이분이 뭘 요구하고 뭘 만나고 얼굴도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김혜경 여사와 길게 정말 만나서 대화해 본 게 언제냐면요. 2024년 1월 2일 이재명 후보가 테러 암살 시도를 당해서 서울대학병원 실려갔을 때 그 병원에서 처음 길게 나눠봤어요. 한 1시간 정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그러면 저는요.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가족들에 대해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온당한 검증이냐. 김건희처럼 특혜를 받았습니까? 주가 조작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가 무마됐습니까? 아니면 인사에 개입했습니까? 샤넬백을 받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재명 후보 배우자 가족이란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당하고 이 사람들은 인권이 없어요. 잘못했어요. 이재명 후보 자제분이 부적절한 발언도 했고 부적절한 행위했다는 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이야 보수 언론에서 이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개인 사찰하고 그것을 언론화해서 공직 후보자도 아닌 사람은 이렇게 오래 괴롭히고 공당이 이렇게 공격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준석 씨는 어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오늘 아침에는 또 태세를 전환해가지고 당원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또 방어적 태세를 취했죠. 그러다가 오늘 또 오후 5시 3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는 이제는 모든 정당을 다 공격하고 자신이 또 역시 잘했다. 나는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아니 도대체가 당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왜 본인 검증 얘기는 안 하고 딴소리만 자꾸 하느냐. 당신은 잘하는 게 갈라치기밖에 없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당황하면서 이런 또 대답을 하는군요. 한번 들어볼까요? 혐오 발언을 직접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드러내가지고 일종의 이런 갈라치기 정치를 하기 위한 또 그런 갈라치기 전략을 저는 그거는 부인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서 뭐 누가 표를 그런 어떤 자극적인 표현이라는 잣대를 세워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 제가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위해서 순화해서 전달하는 의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제가 누구를 그렇게 도발해가지고 얻을 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갈라치기로 표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거는 논리 자체가 굉장히 의도를 넘겨짚은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건 이상한 논리라 생각합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상당히 더듬는데요. 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오늘날 이준석이란 괴물이 왜 만들어졌냐. 언론 탓이 크다 이런 지적하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은 5월 27일 이전의 이준석과 이후의 이준석은 완전히 달라요. 그전에 괴물 같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이후에는 괴물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을 읽으면서 사설을 보면서 와 이준석 엄마들이 곳곳에 있구나. 한번 보여주실래요? 억지 그만 부리고 깨끗하게 사과하래요. 그럼 끝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이 너무 이상해요.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정치적 탄압인양 대응하는 모습에서 뭐 구태 모습이 보인다 이거 하고 성폭력 발언은 물론 이후 대처하는 게 국민들을 화나고 있다. 또 진심 어린 성찰과 사과가 없다면 앞으로 정치인 이준석이 설 자리는 없다. 사과해도 없어요. 그럼 사과를 하면은 이준석은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해도 됩니까? 저건 이준석이 국민들하고 상관없이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진보 언론인 한겨레가 저렇게 사설을 써요. 사설이라는 건 논설위원이 쓰지만 논설위원 실장이 검토하고 회사의 입장이잖아요. 진보의 입장이 저 정도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준석을 감싸고 이준석을 챙기는 언론인들이 꽤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준석이 놀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5시 2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대요. 그래서 전 정말 긴급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국민들한테 승질을 내고 뭐 방금 보신 그거잖아요. 이게 뭐가 긴급해요? 그러니까 긴급이려면 적어도 사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며칠째 긴급 회견을 매일 하고 앉았어. 자기만 하루에 몇 긴급하잖아요. 번씩 해요. 국민 입장에서 긴급해요. 그걸 다 받아주고 생중계해주고. 그러니까 10분도 안 되는 게. 아니 좀 저는
언론사, 방송국의 행태도 일침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이 공중파 방송 가서 이준석이 한 발언을 하고 다니면 바로 방송 정지 아닙니까? 퇴출이죠, 퇴출. 아니 그런데 그런 입에 차마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말이야 정말 전 국민을 모욕하고 정말 기분 나쁘게 하고 정말 더러운 생각이 나게 만든 이준석이라는 자가 그 다음부터 방송사에 매일 인터뷰하고 그 이자가 하는 얘기를 매일 틀어주고 있어요. 이게 정말 공정한 거예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이준석은 여의도 금쪽이가 됐고 언론사와 방송사에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 겁니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발언을 한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뭐 국회의원 제명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들 그 당시에 토론을 진행했던 그 사회자들이 왜 이준석에게만 특별한 잣대로 특별 대우를 하나. 그때 보셨잖아요. 후보들이요 이준석이 발언을 하니까 말을 못해요. 뭔 말인지 알아야 하죠. 너무 상상도 못한 음담패설을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당황한 거예요. 그나마 권영국 후보가 차분하게 대응한 거예요. 답변하지 않겠다고. 잘하셨어요. 왜냐면 이건 쇼크거든요. 갑자기. 우리가 과거에 MBC 음악 캠프에서 어떤 인디 밴드가 나와서 갑자기 옷을 다 후떡 벗고 공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도 거기 앉아 있는 여학생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고요. 머리 무슨 빠지는 너무 거지. 놀래가지고. 말을 못해. 저도 네. TV로 보고 있는데 너무 황당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도덕적 상식 이런 걸 다 뛰어넘은 일탈적인 행위를 왜 했냐? 이 사람은 정치적 이득뿐이 없습니다. 그럼요. 나를 지지하는 좋은 관심이고 나를 욕하는 나쁜 관심도 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풀이 이 사람한테는 더 그 견디기 힘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맞아요. 김문수를 없애고 이재명, 이준석 양자 대결로 내가 15% 이상을 받겠다는 그 정치적 이득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이득 이준석이 지금 챙기고 있어요. 방송사들과 언론사들이 열렬히 다 실어주면서 이 사람의 정치적 이득을 챙겨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짧게 하나만 저 언론에 대해서 화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 구도를 3자 구도로 계속 가져갑니다. 네. 근데 아니 법적으로는 4자 구도잖아요. 아니면 뭐 7명쯤의 후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양자 구도이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판세로 보면 1강, 1중, 2약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토론 4명이 했잖아요. 그런데 언론 보도는 끊임없이 3자 구도라는 거예요. 왜 3자 구도예요?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이니까 민주노동당 원내 의석이 없으니까 그런 게 기준입니까? 언제 그런 기준을 했습니까? 그럼 만약 진보당 후보가 나왔다면 그 대접을 했을까요?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 그 대접을 했을까요? 이런 물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세력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은 뭔 말을 해도 감싸주는 어떤 세력. 아까 한겨레 사설에서 보여드렸듯이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 다음 날도 SBS의 토론 프로그램 나왔거든요. 라디오에 시사 프로그램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저 사람을 다시 부르지? 우리들은 다 충격 속에 빠져 있는데. 와 이건 진짜 백이 카르텔이 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점에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이번에 지금 탄핵 심판 이후에 그 선거까지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그 선거까지 기간 중에 이준석이 제일 기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일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아요. 아니 단이랑 한이만이 이것 때문에 한참 또 기사 탔어요. 아니 우리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까지 거랑 단이랑 하든지 말든지 선거에 무슨 영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 자의식 과잉의 꼬마를 언론사들이 키워주고 있다. 아무리 소재가 없고 그래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인 거고 내란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비아폰 서버 누가 제공하고 이런 비아폰 서버 어떻게 포렌식 되는지 이런 걸 더 다뤄야 되는데 단일화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이준석은 솔직하지도 않은 게 자기가 그걸 미리 준비한 질문이었고 지가 그 그렇죠. 질문을 준비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그러면 진짜 민주노동당의 기준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표를 얻으려고 한 거잖아요. 양비론 펼치는 것도 그렇고 진보 진영이 이렇게 위선적이에요. 지들이 잘못한 건 지적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버버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래가지고 지지층 얻으려고 표 얻으려고 해놓고는 아까 전에 말 보세요. 내가 그런 말 한다고 해서 표가 옵니까? 어디 저런 뻔뻔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네, 갱상도 민주당 아저씨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투표밖에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오늘 사전투표 후에 민주당 권리당원 신청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이준석 씨의 작태라는 말이 정확하죠? 작태를 보고 매우 화가 나고 분노한 시민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더 황당한 거는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인 이 의원? 도의원인가요, 이 사람?
경기도의회 의원 이병길이라는 자가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해가지고 또 중학생에 대해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무슨 얘기 해주는지 알아 오늘? 네? 이재명 아들이? 성희롱, 진짜 성희롱해서 거기 아버지하고 똑같아. 자기 형수한테 욕하고. 저게 뭡니까? 이병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세상에 지나가는 중학생을 붙들고 앉았고 투표권도 없는 그 친구를 붙들고서는 직접적으로 저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고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저런 사람도 정말 제명시켜야 되고요. 저러면서 그 아버지가 딸이 이 의원의 발언을 들은 뒤부터 매우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생각을 하는 거죠? 미친 사람 아닙니까? 진짜 아무리 유유상종이어도 그렇지 미쳤어요. 진짜 정말 광기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없고 염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말을 거꾸로 뒤집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고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김영삼 뭐 노무현의 자기를 빗대도 상관없는 거고 저렇게 말해도 되고 저걸 듣는 사람이 누구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고 선거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든지 소수의 세결집만 되면 전 국민이 테러를 당한 느낌을 받아도 모욕을 당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게 마침내 내란 세력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게 총칼을 들이대고 국회 가도 아무 상관없고 남들이야 죽어나가도 상관없고 이재명 같은 사람은 10번이건 20번이건 100번이건 죽일 수 있고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듯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아주 무서운 상황이고요. 정말 그래서 이번 투표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번은 정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결의를 다지게 돼요. 저는 이번에 정말 물론 투표 결과를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이준석 씨 저는 10% 못 나온다고 봅니다. 저런 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만약에 10% 이상 되게 유권자들이 뽑아준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아까 저기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은 법적으로 저건 아동복지법 위반이에요. 저 아동 학대예요. 네, 저게. 정서적 학대예요. 요즘 정서적 학대 아무리 경미해도 징역 6개월부터 구형 시작합니다. 저건 반드시 고발당해가지고 수사받아야 돼요. 네. 아니, 저 완전 트라우마예요. 국민의힘 지도부의 태도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난 화요일에 정말 이준석 후보의 그런 망언, 진짜 음란 쿠데타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준석이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발언을 하게 한 이재명 후보가 더 문제가 아니냐, 원작자가 아니냐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뭘 하냐면요. 자,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은 단일화해야 된다. 아니,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에서 이제 음란 수계와 합병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란 쿠데타 어이가 일으키고 없네. 음란 쿠데타 일으키고 이제 내란 정당으로 욕 먹는 것도 정말 모자라서 이제는 음란 정당으로 욕까지 먹고 아니 이 합병을 하면 그 정당은 뭐가 됩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 아니 내가 아까 도의원이 그 수준이잖아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런 성독자증 정당이란 음란 정당이란 그런 오명을 달겨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니, 명예도 없나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아직까지도 국힘에서는 단일화에 목매고 서로 뭐 누가 제안했나 안 했나 이런 얘기 좀 하는 건지 그냥 단호하게 선전하고 나는 저런 이상한 사람하고는 같이 단일화 안 한다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이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래요? 아니 원래 한 뿌리잖아요. 네. 한 몸이다가 최근에 갈라진 거니까 한 몸에 얼굴이 두 개인 사람들 아닌가요? 누가 도둑질을 하면요, 나랑 정파적인 이득이 있다고 그것이 도둑질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준석이 한 행위는요 잘못된 행위예요. 그걸 누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 행위를 누가 미화할 수 아니 있겠냐고요? 근데 국힘은 자기들도 도둑놈이니까 다른 도둑놈을 보고 도둑놈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못하는 건 좋은데 왜 자꾸 손을 잡으려고 하냐고요. 끼리끼리니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준석 얘기를 길게 네, 해준 그만해도 것 돼요. 때문에도 네. 이준석이 막 좋아할까봐 내가 두려워요. 이것조차도 나에 대한 관심이고 스포트라이트라고 아니요. 생각할까봐. 저는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네. 이준석이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 이준석이 나오는 유튜브에
댓글에도 하나 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저질스러운 인사를 초대해갖고 맞아요, 방송국 맞아요. 그 음란적인 이야기해서 방송국 저기 시청률 1, 2% 올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맞아요.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런 사람 진짜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저는 5월 27일 그날 이후에 제가 뭐라고 다짐했냐면 이준석이 나가는 프로그램은 나 안 나간다. 네. 나 안 나간다. 그리고 섭외가 오면 거기 이준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5월 28일 이후죠. 그 전에는 뭐 다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도 이준석을 섭외한 프로그램이잖아요. SBS 라디오 안 나간다. 근데 뭐 다른 데라도 안 나간다 앞으로 그렇게 정확히 얘기하려고요. 네. 왜냐하면 나 그런 데 가서 뭘 팔고 싶지 않아요. 이런 움직임이라도 우리들도 보여줘야 된다. 아니 방송국에 가서 또 그따위 망발 음란 단어 뭐 음란 쿠데타 또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 잘났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럼요. 저는 또 그런 발언 하고도 남을 인간이라고 봐요. 한 번만 더 해보라고 해보세요. 진짜 가만 안 있죠. 자, 아이언맨 님께서 도대체 언론이 이준석 싸고 도는 이유 모르겠습니다. 제발 알려줘야지 우리도 대응할 것 같은데 하셨는데 우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자꾸 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는 대선. 도대체 황교안 전 총리는 총리직이나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 법무부 장관 했다는 사람이 왜 부정선거를 가지고 그 난리를 치면서 오히려 이 상황을 혼탁하게 만드는지 전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오전 11시인가요? 사전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좀 왜 그러시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아니 저기 국민대 법대 교수인가 어디 하여튼 진짜. 법대 교수도 냈다가 기각당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당했잖아요. 증거 보고도 또 하는 거는 이거는 법적으로 이기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쇼입니다. 쇼. 그래서 무슨 뭐 대단한 새로운 농보가 나타났거나 이번 사전 투표에서 어떤 부정이 발견돼 가지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저는 오히려 그거 같은데 하도 요즘에 자기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안 오고 카메라가 안 오니까 네. 그냥 일부러 저런 거라도 계속 이슈화 시켜가지고 나에 대한 기사가 하나라도 좀 나와라. 네. 황교안 이름이라도 한번 주고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런 거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그래야 들더라고요. 장사가 되거든요. 그래야 어. 이거 또 얘기하면 좀 대구에 여러 사람이 저를 원망하는데 하여간 대구 쪽에 많습니다. 여전히 황교안을 추종하면서 한 자리를 받고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대구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도 공천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 이미 아웃됐어요. 아웃됐는데 근데 자기가 세력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로 새몰이를 하고 사람들이 자기 뒤에 따라와야 그래야 다음 기회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매력, 자기의 실력으로는 사람을 끌 능력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정선거론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부정선거를 믿는 소수의 어떤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노력을 영원히 할 거예요. 영원히. 황교안 대통령 선거 왜 나왔겠어요? 그런데 너무 초라해요. 왜냐하면 네.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 투개표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 오전에 냈다고 하는데 네. 신청인이 오로지 한 명입니다. 황교안. 만약 그래서 또 너무 초라하지 황교안 않습니까? 현수막을 보면 네. 출마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이유고요. 이 사람들이 일부 개신교하고 일부 극단적 정치인들이 부정선거 얘기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심각한 게 직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자와 직전까지 집권당이었던 당의 네. 상당수까지도 이 부정선거 어쩌고 하는데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면 밑에서부터 흔들겠다는 거거든요. 부정선거. 물론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소수에게는 빌미가 되는 거죠. 광신도들에게는. 더 위험한 건 부정선거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작극을 벌이고 있어요. 아, 어제 맞아요. 몇 군데서 벌였잖아요. 네네. 네. 오늘도 아마 그런 자작극을 벌일 것 같아요. 그 도대체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뭐 저 강남에 그 보건소 직원 그분 남편 이름으로 대리 하고 투표한 두 개 거죠, 중복 지금. 투표했다는 네. 분도 그게 그렇고 가능한가요? 나는 아니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능했는데 두 번째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고 천만다행으로 그런 일은 한 건밖에 없었지만 그런 식으로 또 어디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그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란 이후에 극우 유튜버들은 매출이 늘었거든요. 그런 판을 통해서 오히려 추방되고 오히려 정말 정화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아주 음습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서 마구잡이로 하여튼 매출을 늘려가는 구조가 있는 한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럴 거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웃고 비웃을 문제만은 아닌 게 제가 염려했던 거는 사전 투표를 본격적으로 방해하거나 이제 이게 선거 테러 혐의로 가지 않을까 이걸 제가 우려를 했었는데 네. 지금 뉴스 언론에서 나온 사례들을 보면은 황교안 지지자들 특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요. 사전 투표 함 봉인된 그 봉인 표지하고 함에다가 사인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게 의도가 이게 지금 여러 군데요. 서초구 방배본동에서도 오늘 이 일이 있었고 방배 3동 주민센터에서 있었고 광진구 구이 2동에서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의도냐면은 이 사전 투표함을 갖다가 바꿔치기 하거나 뜯어가지고 다른 표를 왕창 넣을까봐 봉인된 채로 있는 거에다가 자기 사인을 확 해버리면은 이게 뜯었을 때 티가 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공무원인 것처럼 빨간 펜, 노란 펜 들고 지 사인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적발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짓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맞아요. 대치 이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뒤에 오후 5시에는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 함의를 한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 공무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투표 사무원. 투표 사무원? 네, 투표 사무원인데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 참네요. 어이가 없는 사람이네. 어쨌든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중국인이 투표하고 있다. 이거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막 괴롭혀가지고 확인해봤더니 신분증 달래서 확인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아니, 이런 본인이 웃지 못하는 뭐 무슨 권리로? 권한으로 야. 그렇게 가서 신분증을 확인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등록증을 주어야지 그걸 주지 않습니까? 용지를 받겠죠. 예, 그러면 이미 다 선거관리사무소에서 이 사람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가 뭔데 지금 쫓아가가지고 신분증 내놔라, 너는 아니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범죄꾼들이 선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저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유, 그럼요. 대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관용한다든지 통합한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돼서 대통합을 이루더라도 대통합이 뭐든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이렇게 체제를 부정하고 특히 체제를 위협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이 불량스럽게 정말 불량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경제적 이익이나 몇 푼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해야 되고 특히 선거는 신뢰에 기반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한두 가지 사건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가지고 마치 전체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요. 하고 직전 대통령이란 작자는 그런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빌드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끝난 다음에도 엄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더라도 국민의 선택이 이런 범죄꾼들에 의해서 왜곡되는 민의가 왜곡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태는 막아야 된다. 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년 지방선거도 그런 식으로 또 덤벼들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매번 이 부정선거 프레임에 갇혀서 그걸 설명해야 되고 이건 아니라고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단호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려 중국인 투표 의혹 영상이라는 제목의 30초짜리 영상이었는데 진짜 황당한 게 이게 상도 1동 주민센터 투표소 앞에서 촬영을 한 거랍니다. 상도 1동에서 구로 중국인 의혹 영상 이런 걸 자기네끼리 막 찍어가지고는 한 여성분이 투표소를 나오니까 막 불러가지고 다름이 아니라 이러면서 자꾸 말을 시켜가지고 못 가게 하더니만 띠가 어떻게 되냐 무슨 띠냐 자꾸 물어보고 숫자 셀 수 있냐 막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냥 미친 사람이. 아니 그 뭐 저 경찰들한테도 너 중국 공안이지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뭐. 아유. 그리고 이게요 제가 요 맥락에서 국장님 말씀 이어받아가지고 꼭 지적해야 되는 게 선관위가요 지금 너무 쫄아 있어요. 이게 막 위축돼가지고 이게 뭐 일을 할 실수하면 수가 없대요. 예, 실수하면 안 된다는 노이로제 속에 완전히 위축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그 사인 같은 사례를 갖다가 네.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선관위 입장이 나오냐면은 요게 공직선거법상 투표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단 제지는 했는데 요게 위법성이 있는지를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희한한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뭔 소리야? 그냥 업무 방해죠 일단. 뭐 위계 공무집행방해, 네. 뭐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럼요. 거지 무슨 뭐 선거범죄가 되니 안 되니를 따지고 아니 아까 바빴어. 그거 있잖아요. 그 남편 명의로 다시 뭐 투표했다는 네. 무전 투표. 그것도 이것도 범죄가 처벌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당연히 당연히 범죄죠. 처벌받아야 되는 건데. 사유 투표죄. 저는 오창희 국장님이 지적한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민주국가의 투표, 선거라는 행위 자체는 권력의 정통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거에 불리하고 질 것 같으니까 일단 이 다음 나올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한 빌드업을 지금 네, 부정선거라는 일부러 그러는 이슈로 거죠.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일어나면 너네 부정선거로 당선됐잖아. 자, 그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부정선거론자들이 또 반정부 시위를 할 것이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지난 6개월간 내란 수계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에 이 내란 잔당들이 암약하면서 이 선거를 막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별의별 짓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5년간 계속 이렇게 괴롭히고 나라를 전복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엄벌을 쳐야 된다. 아니 네. 대한민국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맞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선관위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뭐냐면은 황교안 전 총리가 만들었다는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그리고 황교안 대선 후보가 거기 대표라고 하니까 이 둘에 대해서 정당한 선거 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어서 어제 27일인가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고발했다. 이제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이러니까 이분도 또 맞고발 지금 하고 있네요. 이준석 후보 민주당 사세행 그리고 자기를 고발했던 이병철 변호사를 맞고발한다. 무고로요. 네, 자기를 왜 괴롭히냐. 뭐 이제 이런 취지인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준석은 지금 밀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근데 그것도 언제나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는 물론 정치인 자기 생각하는 거를 탓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자기만 생각하는 건 문제예요. 자기도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권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금까지 누리던 뭔가 접대도 있고 누리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의원실에서 시끄러워 임마 하기도 하고 그런 지위, 그런 자리 압도적 뭐라고요? 압도적 더러움인가? 하여튼 뭐 새로움. 아니 새로움. 느낌이 새로움, 해로움. 네. 예, 예. 저는 압도적 더러움으로 보이더라고요. 해로움으로도 보이고. 하여튼 이런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욕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모욕적인 성폭력 발언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보여줬던 이준석의 모습은 이런 사람은 정말로 국민의 역량으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는 걸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네, QWMH 님께서 투표하러 가기가 무서워서 투표소에 안 가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친윤하게 모자를 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투표하는 사람을 중국인 확인하겠다고 겁박하고 방해하는지 무서워서 혼자 사는 분들 투표를 하러 가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사는 게 지겨워질 때 님께서 미친 대통령이 활보하니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는요 14년째 누워있는 아내를 돌보면서요 하루에 4시간씩 자고 김밥 한 줄을 버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새끼 꼬박 먹이려고 목숨 걸고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사나요? 정말 꼭 법적 책임 묻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우 정말 너무너무 무섭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에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이 정치인들이 좀 알까? 좀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표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주제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대선 앞에서 검찰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김건희 씨, 지난번에 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당신들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소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검찰이 그러지 말고 이번 주까지 나와라라고 재소한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쇼인지 아니면 진짜 뭔가 좀 달라진 건지 앞으로 어떻게 했다는 건지 말만 하고 또 이제 넘어가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늦잖아요. 일단 지난번에 안 나가겠다고 했으면 바로 소환 통보를 해야 되는데 한참 기다렸다가 내일 모레 선거인데 이제 다시 나와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안 나오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으니까 체포를 하면 그만인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검찰에 달라졌다는
신호인지 증거로 모르겠다.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검찰은 여전히 윤석열 일당들이 그 소위 잔당들이 계속 포진하고 있죠. 다만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끝나면 이제 현실이 닥쳐올 것 아닙니까? 검찰 개혁의 파고가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정말 그러니까 안팎이 동일한 정말 뭐랄까 하여튼 실질적인 검찰 개혁이 다가왔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딱 하나예요. 검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옛날에 뻥쳤는데 네, 검찰이 그렇죠.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게 아니라 검찰이 살아야 검사들이 내가 살거든요. 내가 나중에 개업했을 때 매출의 범위가 달라지고 이러니까 악착같이 하여튼 자기 조직의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거의 발악적 행태를 보일 텐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나 평가할 만한 건 아니다. 만약 소환 통보를 했다면 진작 했어야 되고 지금 단계에선 한 2번, 3번 정도 소환 통보해서 안 했으면 체포했어야 될 상황인데도 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라 봐주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게요. 아니,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에서 지난주에 김건희 씨에게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예요 말하자면. 어쩌면 또 내일까지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일까지 안 오면 이제 2번 지금 공식적으로는 소환을 거부한 거가 되니까 한 번 더 해보고 아마도 영장을 집행하지 않을까, 체포영장 같은 거 발부하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들긴 좀 합니다. 지금 검찰이 언론 플레이는 뭐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수많은 명품백과 명품들 하나라도 찾은 거 있나요? 하나도 못 찾았어요. 네. 그것은 김건희 씨가 증거를 잘 은폐한 게 아니라 검찰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압수수색도 사실은 다 예상될 만한 시점, 예상될 만한 장소에 가서 압수수색하면 증거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전방위 수사 의지가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하지 않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서 증거물을 찾는 게 검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인증서 하나 찾았다, 뭐 박스 하나 찾았다, 명품 박스 하나 찾았다 이것뿐이 없어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그나마 이 맛배기 헐리우드 액션식 수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제가 좀 풀이를 해드리면 네네. 이 공수처 검찰 왜 이러나 한마디로 방학 끝날 때 탐구생활 급하게 하는 애들 있죠. 딱 그겁니다. 지금 숙제 밀어놓고 있다가 린딩 일기 쓰고 일기장 겁나 쓰고 탐구생활 급하게 전화를 후려치는 거하고 야. 똑같아. 근데 뭐 때문에 그럼 검사자가 누구냐면 담임 선생님이 누구냐, 탐구생활 일기장 검사하는 담임쌤이 누구냐, 특검이에요. 특검. 그렇죠.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특검이 입법될 게 확 실시됩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검찰이 수사 열심히 한다고 그럼 믿겠어요? 안 믿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특검 네. 합니다. 근데 특검을 하는데 그럼 특검이 이때까지 검찰이 조사했던 기록들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가져왔더니 이 자식들이 한 게 없어. 그럼 특검에서도 문제가 비화될 수 있잖아요. 검찰 니네들 도대체 이 시간 동안 뭐 한 거야? 김건희 불러가지고 출장 조사했다더니 뭐 한 게 없네.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래도 뭔가 우리도 한 게 있어요라는 걸 급하게 만들어 놓고 특검에다가 보따리를 넘기겠다. 공수처도 제가 공수처 응원합니다만은 솔직히 제가 내부를 취재해 보면 특검이 될 거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상병이 이 사건 얼마나 지금 지체됐습니까? 어차피 특검 될 건데 우리는 적당히 좀 만들어 가지고 모양 좋게 보따리 만들어서 넘기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특검 되는 건 맞긴 맞는데 숙제 제대로 안 하면 두 조직 모두 국민들이 지탄 받으니까 똑바로 하시라 그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한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게 포획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일종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이재명 후보에게 했듯이 압수수색 한번 해봐요. 김건희에게. 149군 아니 명품샷 한 30개만 해도요 그 유경옥 이름이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렇죠. 그 전표가 얼마 많이 나오고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 아니 10분의 1이라도 해보면 전방이라고 인정해 줄게요. 10분의 1. 똑같이는 아니어도. 그리고 저 이제 뭐 지금 22,000명 정도 동접자가 계신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뭐 검찰을 수사청,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특검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박찬대 원내대표랑 전반기에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하면서 검찰의 특권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그 행정부 요직, 검찰, 법무부 이런 데가 아니고 뭐 기재부, 뭐 다 파견 가죠. 다 네. 금융위, 금감원 이런데요. 정말 요직의 요직.
고관 그 아주 높은 요직에 다 검사들 자리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자리가 사실상. 그리고 해외 연수, 해외 유학 너무 많이 갑니다. 네, 박사들도 많아요. 너무 많이 가요. 이 사람들 다른 공직자보다 훨씬 큰 특혜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취업 심사 제대로 받지 않으니까 자기가 기소하고 자기가 그 변호사로 가요. 그리고 몇십억씩 땡기죠. 저는요 검사들에 대한 그 전 부처, 그다음에 유학 특혜, 그리고 취업 심사 강화 이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징계도 제대로 안 받고요. 시작할 때부터 3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돈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현역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요. 퇴직해서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놓고 살아요. 시작할 때부터 3급인 건 판사고요. 예, 검사들은 4급인데 3급 4급인데 대우를 3급 받고 대우를 있죠. 하죠. 예.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어쨌든 더 혜택을 나쁘죠. 많이 받고 네. 있습니다. 자, 이외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요즘에 이제 서버도 확보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중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도 이에 맞설세라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씨 비화폰 서버 자료 그리고 대통령 안가 CCTV 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제가 지금 헷갈리나? 검찰이 이거 비화폰 서버 영장 청구 안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원래 안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기현 부장한테 네.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러니까 증거를 쓰려면은 여기서 현출이 안 되고 거기는 체포에 대해서 방해한 것만 또 쓸 수 있으니까 네. 지기현 부장 당신이 왜냐면 이제 재판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강제 집행 못 하니까 그렇죠. 지기현 부장 당신이 판사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든지 실체적 진실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압색 영장 발부해가지고 아니면 좀 실질적으로 본인이 역할 해가지고 갖다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의견서를 내고 근데 지기현 부장이 아 그래 그러면 대선 끝나고 6월 9일까지인가 한번 윤석열 얘기 들어보고 합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검찰에서 그러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그럼 한번 더 임의적으로 한번 좀 달라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좀 나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건 이미 제출인데 그거 안 주고 네, 가는 거 그 아니에요? 임의 제출 형태를 받아본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경호처에 지금 김성훈이 없기 때문에 네. 협조할 가능성은 좀 많아 보인다. 근데 실제 그렇지만 글쎄요 이렇게까지 늦게 이것은 무슨 뜻일까? 근데 솔직히 검찰이 내란 수사 관련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 한덕수 저기 최상목이 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지금 CCTV로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다 밝혀지니까 지금 개망신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허겁지겁 네. CCTV 내놔라? 아이고 참 진짜 한심합니다. 어쨌든 지기현 부장도 그냥 본인이 수사, 그러니까 재판 지휘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네. 달라고. 근데 윤석열 씨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런 것도 사실 태도가 좀 지기현이 이상하죠. 그러면서 늘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일관성 있다고 표현합니까? 아니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정말 아니 되게 이상한 캐릭터가 많잖아요. 뭐 룸사롱에서 삼겹살 먹는다 뭐 이런 얘기부터. 내란 속의 피의자를 구속 취사할 때는 다 그만한 사정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검찰 내부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입장도 있고 안 바뀌었다. 오히려 검찰은 지금 어차피 좀 있으면 자기네 관련해가지고 이름 나오고 뭔가 이제 실체적 진실 들어가면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니 뭐라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예. 취지다. 이제 이런 입장도 있고 좀 약간 두 가지 견해가 갈리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 원래 정권 교체기에는요 자기들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바뀌는 때이기 때문에 또 줄 세우기 경쟁이 새로 일어나는 거죠. 네. 어디에 줄 서는지가 이제 장이 서는 거죠. 장이 서는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그때 원래 이렇게 갑자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곤 하는데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전향적인 태도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면 참 감사한 일인 거지만 그러나 검찰 조직에 기대할 것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김용현, 노상원 이제 풀려날 시간이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경찰 소식 밝으시니까 한번.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빨리 내란 특검을 해야 되는데 내란 특검까지는 시간이 오래 좀 걸리죠. 네. 걸려요. 아마 정권 바뀌고 나서 한 달 반, 2달 정도는 실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뭐 법을 빨리 법은 다 있으니까 거부권 행사했던 거니까 통과시키더라도 구성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동안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본부장도 없는데 뭐 저 대통령 새로 취임하시는 분이 바로 원포인트 좀은 해야 돼요. 몇 자리는. 그렇죠. 뭐 몇 자리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빨리 내란 극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수본이라고 부르는 국가수사본부가 후다닥 특검 전까지 저걸 해야 돼요. 수사를. 왜냐하면 여기가 인력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경찰도 자유롭진 않아요. 조지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럼요. 그러나 검찰보다는 좀 낫거든요. 뭐 훌륭하다 이런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특검 전까지도 내란 수사를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네. 수사가 멈춰 있는 게 맨 위에 몇 명에서 멈춰 있잖아요. 그 밑에들을 수사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네, 자 지금 양효선님께서 정확한 진실을 말씀해 주셨네요. 투표가 총알입니다. 난 총알 얘기하니까 갑자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또 이상한 햇소리 한 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뭔지 아시죠? 이재명에게 총알도 아깝냐 뭐 이런 말 같지 않은 망발을 해가지고 이 테러 암살은 또 미쳤어요. 유도하는군요. 미쳤어요. 네, 어쨌든 조배정이라는 분이 댓글 다셨는데요. 노영희를 특검으로 월급도 한 달에 1억씩 주고라고 아주 이쁜. 강세영을 네. 수사관으로 저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거 여러분 아직 본투표가 남았습니다. 6월 3일이 본투표 날이고요. 정말 투표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총알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댓글 달고 의견 표명하는 거 매우 중요한데 그런 의견 표명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표를 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왜 이렇게 또 뜸을 노영희 변호사님에 이어서 유튜브 김지호 TV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와. 시청자 여러분, 김지호 TV 많은 구독 바랍니다. 네, 스피치 김지호 여러분. TV 네,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후손들이 평가할 거예요. 내란이 일어났는데 투표율도 별로 높지 않았다. 내란이 일어났는데 내란 세력의 본당인 특히 구구적인 후보가 이 정도나 득표했다라는 게 사실 국제적 망신도 망신이지만 그거 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정말 본투표 때 꼭 나오시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를 감동시키잖아요. 재외 국민들이 그렇고요. 또 굉장히 연세 많으신 어머님, 아버님들 휠체어에 모시고 나와서 어렵게 투표하는 분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 나가면 우리의 힘으로 정말 내란을 극복할 수 있다. 네. 화요일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내란을 극복하는지 전 세계에 보여줬으면 좋겠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짧게 뭐 얼마 전에 박주민 의원 대구에서 유세할 때 벤츠남 때문에 아마 많이 놀라셨고 여러 영상들 중에 대구 시민들이 좀 격한 반응 보이는 부정적인 영상들 보고 상처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대구 시민 중 한 사람으로서 제가 진짜 대신 사과드리고요. 네. 더 열심히 해서 대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대구 시민 중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THJ님께서 내란 세력에 지면 스픽스 문 닫아라 이러셨는데 왜 우리가 문 닫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지만 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미도리님께서 대한민국 민주화 국민들 5천만 명이 국민투표를 반드시 내란당을 척결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갤워치님 저는 사전투표 어제 했고요. 오늘 운동하다가 동네 어르신들 몇 분 모셔왔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역시 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군요. 네, 꼭 투표합시다. 소호리님 꼭 투표합시다. 아하님 투표 안 하면 내란 세력입니다. 박석근님 본투표합시다.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투표다. 투표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께 또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세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더라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혜택을 잘 따져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교원은 23년 동안에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이 모든 그런 매체들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1670-2571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국내산 목포 뻘락지를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생각보다 비싸네요. 42,000원. 왜냐하면 경영푸드에서 제공하는 그동안의 모든 상품은 다 3만 원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렇게 비싼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목포 뻘락지 왜 42,000원이냐?
우리 집까지 살아서 도착하기 때문이랍니다. 와, 이게 지금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소 포장으로 가장 신선하게 보내드리는 목포 뻘락지. 목포 뻘락지는 목포에서 바로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경영푸드에서 이 포장 시스템 그리고 배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들에게 신선하게 이 상품을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포 뻘락지는 뭐니 해도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즘에 너무 기운 없고 지쳤는데 이거 한번 드시면서 힘을 좀 많이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포 경영푸드에서 바로 산지 직송하는 것이고요. 작은 사이즈 10마리 42,000원부터 큰 사이즈 10마리 82,000원까지 아주 이 사이즈별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요. 경영푸드 한번 네이버와 카카오톡에서 확인해 보시고 목포 뻘락지 한번 신청해서 드셔보시면 힘이 불끈불끈 솟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우리 스픽스 역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초창기부터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그냥 빨리빨리 올라가는 걸 보면서 기뻤습니다.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